오늘 몇 번째 강의죠? 6번째입니다. 6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정규 강의랑 좀 달라진, 좀 이게 잠깐 벗어난 강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외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이 마켓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략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했을 때 그 구현이 된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프로듀싱의 목적은 셀러분들이 독립하시고 나서도 혼자서 파실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영업해서 발굴한 제품을, 우리는 제조업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셀러들은 해외 마켓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도 이런 프로듀싱에 대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G+24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나우의 멘토링 스쿨이 있었는데, 나우의 멘토링 스쿨이 약간 교육이랑 병행된 거라서 좀 빠졌었는데, 그 두 사례에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이 과정 동안은 기가 막혔었어요. 예를 들어서 G+24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3명이서 했었었는데, 현재 지금 아웃소싱 플랜에도 있죠. 13명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최고 레벨 등급이었던 플래티넘 셀러였었어요. 모두 다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러면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 유통 라인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딱 했는데, 교육기간이, 계약기간이 딱 1년 딱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매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부터요.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이상호대는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 월간 1억 정도 계속 거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거래량이 확 떨어지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한 신뢰를 많이 잃어요. 그래도 그때 G+24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13명이 대부분이 그 상품 공급을 저희가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다들 뭐 자신 있다 했는데, 희한하게 딱 끝내자마자 상품 공급 원래 그대로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어떤 것도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이 해주고, 어떤 기획 단계나 그것만 제가 싹 빠져버리니까 매출액이 그냥 바로 급감. 3개월 뒤, 한 6개월 정도 뒤에는요, 플래티넘 셀러가 2명밖에 안 남아요. 13명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 공급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품 공급이나 특히 기획을 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짜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 프로듀싱을 할 때도 이게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알고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근본적인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이 그게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장점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리스팅 어떻게 해야 되는, 상품 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는, CS 잘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창업 프로듀싱을 하는데 저희가 CS 대신해주고 상품 페이지 대신 만들어주는 역할이 창업 프로듀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독립하시면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100%. 들어와요. 괜찮아요. 100% 망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셀러들이 왜 이런 전략을 폈는지, 이 전략을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카피하시고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전략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그 빙산도, 제가 빙산 예를 참 많이 들어요. 빙산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빙산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90%예요. 여기에 10%고요. 우리 셀러들은 항상요, 여기만 에너지를 투입을 해요. 이 근본적인 여기만 알면요, 여기는 언제든지 구현이 가능해요. 이거 깎아버려도 그만큼 또 10% 또 올라와요. 여기에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를 집중하는 게 나아요. 여기만 집중하면 이거 가지고 파생되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교육을 했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창업 프로듀싱 쪽에 한 해 동안의 교육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은 당연히 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하는데, 이 기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왜 이게 됐는지, 결국엔 대표님들이 리팅 많이 하고 포토샵 많이 하고 포장 잘하고, 이거 정말 쓸데없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하나만 놓고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략을 이렇게 들어가 볼까, 저렇게 들어가 볼까, 이 전략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오프라인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최대 길어봤자 3주예요. 20일이면 다 나와요, 결론까지. 오프라인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온라인은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셀러들이 상품 페이지 잘 만든다, CS 잘해야 된다, 제발 그런 쪽에 에너지 1%도 안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모든 여러 파트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또 다른 파트에서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뭐 영상 찍느라고 뭐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셀러들이 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비즈니스 단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 프로듀싱은 이것을 지금 현재 극복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용을 극대로 줄이는 구조. 그 다음에 상품 현재 뭐냐면 지금 비용을 극대로 줄이는 구조에 초점이 잡혀져 있고 상품을 어필하는 구조로 지금 초점이 잡혀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베이 셀러들이 전혀 기업화가 못 되는 이유의 대표적인 두 가지로 지금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면 거의 다 설명이 돼요. 현재 비용을 극대화 줄이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 전제는 뭐냐면 나는 매출을 올릴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이게 또 더 좀 확장되면 그게 뭐냐면 이게 월급장애들의 마인드예요. 월급장애 마인드를 어떻게 하죠? 내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려면요. 월급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줄였다 고무줄 줄였다 놨다 할 수가 없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돼. 공무원 같은 더 심하죠. 정확히 1년 뒤에 6%른다 이런 식으로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비용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셀러가 돼서도 항상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배송 A라는 배송사에서 뭐 1kg에 뭐 10,000원을 번다. 그럼 여기라는 배송사에서 9,000원을 번다. 그럼 바로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저 같으면요.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 줄 테니까 내 매출을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요. 근데 셀러들이 지금 우리나라 셀러 그냥 거의 100%가 이쪽으로 올인해 버려요. 어쩔 때는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인데 A라는 업체가 좀 더 싸요. 그렇지만 B라는 업체가 거래할 때도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B라는 업체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어제 저희의 어떤 사업 스타일이라든가 또 이전했을 때 어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익이라든가 그다음 전문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근데 셀러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그냥 돈이 최고예요. 돈. 그냥 바로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져겠다. EMS 보낼 수 있는 건데 2kg 미만이다. 그러니까 자꾸 소형 부정물을 보내는 거야. 고기에 타면 좀 요거도 먹지 뭐.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 팔아서 하나 남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통장에 2만 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만 원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그게 올해 2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내년에 2천만 원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뭐 내년 올해 2억 벌어서 그럼 직원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내년에 2억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직원 다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해요. 어쩔 때는 지금 바로 다음 이번 달에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게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뒤로 빠져야 돼 이거는요. 바로. 현재 저희도 프로듀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빨리 성과 뭐 매출 뭐 해라 이렇게 리팅 바로 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봐가지고 이건 단기적인 성과고 장기 성과라는 못 가겠다. 그럴 때는 저희는 한때 물러서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소신을 프로듀싱 회원사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해가 되면서 믿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상이 저도 이제 그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요. 도저히 이 회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야 돼. 믿음을 제가 선택에 대해 기로에 서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선택이 강요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사상, 아니면 그거는 어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 딱 보고 믿을만 하겠다. 그럴 때는 그냥 어쨌든 무리수를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세상의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얼마나 세상이 빨리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일단은 저희 테라노바 입장에서는 가장 믿어야 할 건 저희 소신이에요.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계정을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답답하든 뭐 욕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품을 어필하는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이 상품은 제가 가지고 있죠. 제가 판매자니까 저한테 가까이 있어요. 해외 소비자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 셀러들은요.
이 상품을 어떻게 표현할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럼 전략이 아니라 그냥 장사예요.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편인지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이쪽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상품을 어떻게 팔지가 아니라 이 상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고 기획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 2월 달, 1, 2, 3월 달, 특히 1, 2, 3월 달에 저희가 많이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해외 시장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외 경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알바생들을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금 알바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알바생들이 9명이에요. 9명. 시간당 8,000원씩 그렇게 주고 있죠. 해가지고 그 친구들 뭐냐, 계속 데이터 분석하잖아요. 현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들, 한국 셀러들 총 몇 명 있는지, 몇 명의 각각의 아이디, 계정, 매출액, 피드백 점수부터 해가지고 어떤 상품군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셀즈 팔로시에서 어떤 디스크립션 레이아웃이라든가 그것을 다 분석을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들어가서 조회하고, 테라픽이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통계 데이터 다 뽑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들 피드백 파일 들어가지고 그 잘 팔리는 최근 3개월 동안 판매된 내역들 다 분석하고, 그게 지금 보시면 현재 저희 유리보드에 총 한 20년 정도에 지금 붙여지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거 다 분석하죠. 한국 셀러만 하나 일본 셀러도 분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석된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발표된 카신이라는 제도가 발표됐다? 카신이 제도 적극적으로 응할 경우는 한 달에 피드백, 상품 리스팅 수가 5,000개인 경우에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는 최소 30만 원 정도만 나가고요. 근데 그것 또한 저희가 감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으로.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감으로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연으로 따지면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내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감으로 설명해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정말 못된 거예요. 한 회사가 1년에 9,600, 1억이에요. 그럼 50개 회사는 얼마요? 50억이고 100개 회사는 얼마죠? 100억이에요. 셀러 입장에서는 왜 리스팅이 안 됐냐, 그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해요. 카신이 그 분석하는 게. 그게 분석하는데 한 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3일짜리 했다, 이틀짜리 했다가 이 상품을 했다, 저 상품을 했다, 봤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뭐 결론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좀 책임감의 어떤 바라보는 입장이 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러노버 코리아 놀고 있었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그런데 지금 이 상품 어필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셀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만 잠깐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릴까?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들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례 들어가고 다시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그 들어갈 공략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어락 카테고리입니다. 도어락 카테고리. 도어락 카테고리는 대부분 도어락 제품들, 한국 도어락 제품은 전 세계에서 거의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판매량이 개런티된 카테고리군요. 근데 이건 판매하면 잘 판매되는데 현재 한국 셀러들 많이 들어와 있죠. 일단은 이 셀러들을요, 압도를 해야 돼요. 완전히 압도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전략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어락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어락을 할 때는 우리나라 도어락들은 이제 키 방식도 있는데, 키 방식도 약간 업그레이드 방식 같은 주로 인기 있는 제품이 교통카드 되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키태그 되면 열리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보통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저기 동봉이 안 되고 이런 키태그만 한 2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SH에서 5120 뭐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교통카드가, 우리나라의 교통카드가 워낙 잘 돼 있지, 일본 정도야. 근데 전 세계가 교통카드가 잘 돼 있나요? 저 뉴욕에서 버스 탈 때도 버스 종이 토큰 사가지고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교통카드 기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교통카드가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교통카드가 없어요. 키태그도 달랑 2개입니다. 근데 도어락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서 도어락이 쓸 때도 있겠지만 대가족이 사는 데도 있고 회사에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얘기죠? 키태그 2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키태그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얼마씩 파냐면 하나당 9,000원에서 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 파는 한 장들이, 저기 카드도 뭐 한 장당 10,000원. 이래서 심심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제 교통카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그것도 한 몇천 원대 되더라. 한 5, 6천 원대 되더라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같이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팔자니 가격이 너무 확 뛰는 거고.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싸 기회다.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럼 내가 이거 가능하게 하면 일단 이 사람도 압도할 수 있잖아. 딱 그런 생각이에요. 저 항상 이 시장 접근할 때도.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도 이거 교육 때 했는데 이거 솔직히 적용한 셀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먼저 제조회사 쪽에다 최근에 한 1, 2주 전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키태그에 대한 주파수 방식이랑 RFID 카드에 대한 이 교통카드에 대한 주파수 방식 물어봤죠. 디스켓도 공디스켓이 있고 CD도 공CD가 있는 것처럼요. 그 주파수를 알아가지고 당연히 중국에 있는 셀러들한테 이베이에서 찾았죠. 그 해당 주파수 방식의 공 RFID 카드랑 공 키태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어요. 당연히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공 RFID 카드죠. 공 RFID 카드인데 현재 RFID 카드 100장에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100장에. 배송비 포함입니다. 이건 내가 좀, 이건 배송비 포함해서,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지금 지금 100장짜리가, 잠깐만, 100장짜리가 얼마야? 100장 맞나? 100장이죠. 100장이 34불이에요. 그냥 340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키태그 모양이 틀린데 똑같은 키태그입니다. 당연히 주파수 체크했고요. 이거는 지금 26.95불, 약 270원 정도 돼요. 근데 왜 저는 아까 비싸지? 제가 셀러로 왜 가격이 차이 나냐면요. 그 두께가 틀려. 이건 0.8mm고 아까는 0.9mm예요. 그래서 가격을 두 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24.9불이죠. 이건 하나당 2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당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품 페이지 옵션 상품으로 해가지고 RFID 카드 10장 드립니다. 해봤자 저희가 나가는 돈은요 2,500원이에요. 아니면 혹은 키태그 10개 드립니다. 해봤자 2,600원이에요. 근데 경쟁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그럼 제조사 전해보죠. 이거 RFID 카드 키태그 얼마인데요? 그거 게다가 뭐 적게도 7,000원인데요? 10장만 7만원이에요. 이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아는 방법 뭐죠? 지네가 직접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해외로만 발송하지 국내로 발송 안 하죠. 그럼 이미 그거 판매랑 솔드 히스토리에 남겨놓은 상태는 이미 얘네들이 경쟁에서 따라오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 그래서 도락을 팔 때는 키태그랑 RFID 카드를 팔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핵심은 이 도락을 사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상품을 그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 당연히 깔려있는 RFID 그 교통카드 우리나라 다 쓰잖아요. 솔직히 그 문화가 무조건 해외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 입장에서 교통카드 다 있겠지 뭐. 그 전제로 깔고 시작하면 일단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전자상으로 쪽은요. 머리가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잘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건 감이 빠르죠. 그러니까 해외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사용 안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40대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 그 옵션 상품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하죠. 고객의 입장을 헤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헤아린 다음에 그 다음까지 뭐냐면 꼭 그 상품을 한국에서 구매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절대로. 왜 구매합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변압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밥솥을 220V짜리 110V 나라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럼 미국에서 팔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꼭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 돼요. 밥솥 같은 경우는 이 와트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변압기를 넣어서 팔아버리는 순간 무게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미국에서 현지에서 그냥 발송해버리는 거예요. 내 변압기 포함해서 발송해줄게. 발송하고 나서 미국 현지에서 구매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쇼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하죠. 야, 고객, 내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현재 물류센터에서 바로 발송해 줄게. 전혀 불만 갖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변압기가 뭐 한국에는 여기나 뭐 1,000원, 2,000원 밖에 차이 안 나요. 여기서 발송한 배송비가 변압기만 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프리 쇼핑으로 나가요. 해볼만 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전략을 찾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도라 이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해가지고 로이스트 퍼스트를 해놨죠. 최저 가격 정리로 해가지고 현재 기존까지의 기존의 셀러들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셀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 최상단에 여기에 뜨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패션 의류나 잡화 같은 경우는 베스트 매치로 해가지고 첫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뜨는 게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구조라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항상 고객들은요, 제조사람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정보를 넣은 다음에 최저 가격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 1번, 2번, 3번에 뜨는 것을 최우선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도 1순위에 뜨는 걸 최우선으로 따집니다. 근데 고객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셀러, 두 번째 셀러, 세 번째 셀러가 셀러의 역량의 미묘한 역량 차이 빼놓고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는 지금 295불 있죠. 지금 여기 297.30불인데 이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왜 매일 여기서 움직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전략, 여기 내에서 그 3명 있다. 그럼 3명 내에서 꼭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어락 같은 경우는 또 별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 용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야 될, 카메라를 산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레드가 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스트랩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대를 하나 샀다. 그럼 삼각대를 또 사고 볼레드를 사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가요. 밖으로 나오거나 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삼각대 한번 해볼까요? 190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샀어요. 삼각대를 샀어요. 그럼 삼각대 산다고 그러면 그에 관련된 볼헤드든가 플레이든가 그 관련 용품이 있어요. 그것을 또 사기 위해서 검색창에다 놓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뭔가 미흡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거리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데 화장품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 가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화장품 관련했는데 제가 옷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옷을 안 파니까 다시 다른 옷 가게를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백화점이 있는 거고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뭘 고민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저기 이마트나 그런 데 가서는 항상 키즈파크 같은 데 그런 데가 있죠. 애들이 놀 수 있게. 왜냐면 주로 오는 사람이 주부가 많으니까 주부를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고, 주차 공간도 여성을 위한 어떤 주차 공간,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객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벌써 딱 고객은 똑같습니다. 딱 여기 봤을 때 여기 내에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그것도 가격 가지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얘 뭐가 특이한데? 가격 외에 비가격적인 요소를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접근해야 돼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적용 중이에요. 지금 샐러드 리스팅이 좀 손대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현재는 이게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드 히스토리가 조금씩 쌓이면요, 가격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나 혹은 3순위, 첫 페이지에 어떤 이 모델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1, 2, 3개의 상품이 나오죠.
한 3순위 정도의 가격을 맞추는 게 전략이에요. 왜 경쟁을 하는데 가격 전략을 해서 수익을 포기합니까? 수익 가져가면서 그 고객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전략이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솔드 히스토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최저 가격으로 됐는데 최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서 솔드 히스토리가 확보가 되면요, 바로 2순위에서 3순위까지 떨어지게 할 겁니다. 왜? 비싸게 팔아야죠. 비싸게 팔면서 많이 팔아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저 로우 프라이스 200% 개런티,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되고 잉글리시 매뉴얼, 스페니시 매뉴얼 해주겠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 기업들은 많은 전략을 펼쳐요. 많은 전략을 펼쳤는데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나는 이만큼 돈을 쓰는데 고객들은 이만큼 만족을 얻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돈을 아끼는데 고객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는 거,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노력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는 그런 건 뭐가 있냐면 최저 가격 보상제.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서 최저 가격 보상제를 하죠. 그거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비자랑 뭐라 생각하냐면, 오, 여기가 무조건 싸구나. 그것도 그것도 이렇게 써놔요. 200% 보상해주겠다. 심할 때 2000% 보상해주겠다. 전제가 뭐죠? 양쪽의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 구매가 200%가 아니라 뭐의 200%죠? 차액의 200%예요. 실제로 이 사례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보상 금액을 타가는 사람이 한 달에 2, 3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만 기업은 2, 3만 원 써가지고 우리가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안심을 고객한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한 점포당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 3만 원 쓴대요. 지출한대요. 진짜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전략.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고 나서 다른 경쟁이나 뭐 구매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차에서 200% 해주겠다. 아시면 뭐 1000% 해줘도 돼. 무슨 해봤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이런 것,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로우 프라이스 200% 뭐 개런티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아니면 또 이거 저기 뭐 3순위 걸 3순위에서 샀어요. 근데 전제가 뭐죠? 이 최저가를 또 사야 돼요. 그래서 둘이 영수증 제출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정도 지금 서브타이틀 한 달 이용료가 1.5불입니다. 1,5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하나만 팔아도 바로 1.5불은 바로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소비자들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서브타이틀은 최대 글자 수가 55자입니다. 55자라서 더 많은 내용을 못 넣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런 배너가 지금 알바생들이 상품 페이지 하나하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우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품,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개런티를 해주겠다. 두 번째, 쇼핑 디스카운트. 현재 배송비가 뭐 0.5kg 같은 경우는 25,000원인데 여기서 0.5kg가 추가되면 뭐 한 5, 6,000원 추가되죠. 이게 뭐냐면요, 이 제품 하나 따로따로 보낸다면 이제 전제로 25,000원, 25,000원이에요. 근데 둘이 보내서 1kg가 됐다? 그럼 3만 원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5만 원을 발송해드릴게 3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럼 2만 원은요, 솔직히 저희가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과감히 포기하자 이거예요. 고객도 환불해주겠다 이거죠. 대신 우리는 다른 내 카테고리, 아까 얘기했죠, 전략 얘기했죠? 아까 리스트에서 우리 스토어로 들어오면요, 우리 스토어 내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묶음 배송해 주겠다. 그럼 묶음 배송해 줘봤죠? 괜찮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거 없죠. 대신 여기서 묶음 배송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 거두는 것보다 이거 기대하지 않은 수익 과감히 버리고 이거 한 상품 하나 더 팔아 수익 거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스토어로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스토어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략 짜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쟁적인 이론 베이스가 들어가죠. 이거 토론하죠. 이거 번역을 하죠. 코딩을 하죠. 다시 전체 상품 페이지 넣죠. 이 과정만 해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짜여주면 적용하는 데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두 번째 같은 거 볼까요? 멀티링글 CS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테라노바콜에서 지원되는 CS 언어가 영어랑 스페인어, 그다음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까지 총 5개 국어 언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 같은 경우는 현재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9시까지요. 24시간 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는 지금 못 썼지만 옆에 김준호 대리도 있지만은, 현재, 잠깐, 김준호 대리 모르죠? FA 할 때가 뭐 줄임말 했지? FA 파트가? ART는 저기, 어몽 리스판스 타임이잖아. 그 다음. 지금 그냥 암호화된 것 같은데. 그때
리스폰 타임이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파트는 뭐였지? 파이널 뭐였지? 파이널 앤서 리스폰 타임. 파이널 앤서 리스폰스 타임이지? 현재 지금 이걸 쓸 수가 없네. CS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CS팀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경우는요, 객관화된 수치로 해야 됩니다. CS 왜 이렇게 개판으로 했어? 왜 이렇게 빨라요? 늦어? 이런 거 주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직원들은요 알바생이라면 그거 받아들이죠. 근데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요, 직원들이 열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면, 지금 여기 CS 담당자도 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 CS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RT, 하나는 FART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ART 같은 경우는 Among Response Time이라 해가지고, 일단 고객이 질문이 들어오면 초기 응대를 해야 돼요. 나한테 질문해줘서 고맙다라는 초기 응대를 해야 되는 그게 ART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Among Response Tim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답변이라는 얘기죠. 중간 답변 시간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제가 줄게요. Among Response Time이라서 ART인데, 지금 이게 초반에는 길었지. 얼마였었지?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10시간. 10시간이었지. 지금 몇 시간이니 현재? 지금은 1시간. 1시간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10분 안에 줄여. 언제까지 줄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줄여. 10분? 미국 쪽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지금 FART는 이제 전문화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화된 질문이, 이거에 뭐 상세 스펙을 알려달라, 뭐 어떤 주파수, 그건 제조사랑 또 협의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도 1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질문이 들어왔다? 그럼 앞으로 딱 10시간, 11시, 오전 11시 내내 답변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 FART 파트 같은 경우는 10시간, 그 다음에 ART 같은 경우는 10분. 10분 같은 일단 답변 주는 거예요. 일단 너 보내는 메시지 잘 받았고, 내가 앞으로 딱 정확히 9시간 안에 답변 줄게. 이 제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CS 담당자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거, 웹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야, 내가 딱 1시간 안에 답변 줄게.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ART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1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1시간 10분으로 줄이는 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할 거예요. 진행 못하면 심할서야 진짜로. 김준혜, 이거는 진짜 웃기는 소리야. 제대로 해야 돼. 알았니? 어차피 핸드폰으로 다 메시지 오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ART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매뉴얼은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국 상품들이 이제 대부분 많다 보니까 한국 상품들이 한글 매뉴얼로 돼 있죠. 근데 고객들은요,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이 최소 1, 20만 원 이상들이에요. 옷이야 매뉴얼 없어도 돼요. 근데 고가 제품 같은 경우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그게 익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잉글리시 매뉴얼이 전부 다 있냐?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그걸 준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잉글리시 매뉴얼 해줄게. 그럼 나중에 판매가 됐다? 그 매뉴얼을, 저기 한글 매뉴얼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PDF로 영문화를 시켜 놓는 거죠. 영문화 시켜서 그 상품이 도착하는데 약 3박 4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3박 4일이면 영문 매뉴얼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PDF로 보내는 거예요. 그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그럼 그 다음 전략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잉글리시 매뉴얼 한번 만들어 놓은 건 그건 이제 자산이 됩니다. 저한테는. 한 번 만들었을 때 디자이너나 영어 담당자가 하루가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메일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종이로 출력해서 배송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PDF로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는 저게 고정 비용이 좀 들어갔긴 하겠지만 가변 비용은 제로입니다. 제로. 한 개를 팔 때는 뭐 10만 원이 들었다. 그럼 100개 팔았다면 하나당 1,000원 들어간 거예요. 1,000개를 팔았다 그럼 100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 대기업이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고정 비용이 높은 산업만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TV 방송 같은 거 개인들은 못 건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높은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장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뉴얼 같은 거. 그다음에 아이템 프리 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제조,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 고객 입장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는데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저께도 제가 이제 제 차에서 쓰는 어떤 부품 하나 구매한 것도 있었는데,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나 불량이면 어떡하지? 혹시나 관세를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불량이면 어떡하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셀링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객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받아볼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비용을 20불을 내면은 그것을 개봉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너한테 보내줄게.
개봉할 때도 중고 뽕시나 팔 수 있으니까 그 셀러에 대한 아이디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라벨에다 붙인 다음에 그걸로 뜯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자기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찢는 과정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또 하물며 또 CS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분명히 제품에 220V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V인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 했더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품 설명이 있는데 220V, 110V에도 넣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별 문제 없겠다. 솔직히 일본 제품 같은 110V, 220V 놓으면 이제 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는 CS 쪽에서 물건이 주문이 발송이 들어오면은 국가별 그 전화표를 저희가 CS 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얘 110V 나라는 그럼 판매되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 너희 나라 참고로 110V 이 제품 220V니까 꼭 이거 살 때 변압기를 사용해라. 이 정도 메시지 보내서 나중에 받고 나서 이제 뭐 문제 생겨서 클레임 안 걸릴 수 있게끔 1차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품에 대해서 개봉을 해가지고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 영상을 해서 같이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작품 작동 안 할 리는 없겠죠. 근데 가끔 정말로 제조사가 그 불량품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불인데 이게 겉으로는 고객을 위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아까 최저가 가격 보상제처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희를 위한 겁니다. 저희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이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테라노바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자상거래 다음 차세대 버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뭐 몇 분은 들으셨겠지만은 그 고민은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현재 통계학적인 수치로 보면 예전에 한 71대 29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71%, 전자상거래 29%인데 그게요. 오프라인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76%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온라인이 23%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만 보셔도 막 그럴 거예요. 20대 초반에는 최대한 가격 싸게 사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근데 아직도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100% 사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하이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어쨌든 매장 가서 사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러면 경제력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살 때 너무 많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직접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솔직히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그 시간도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 근데 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못 이길까 더 근본적인 것을 이제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5년 전부터는 책도 찾아보고 온라인도 온라인에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것도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통계자료만 있을 뿐이지 왜 이게 못 이기는지.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안다는 얘기 뭐죠? 그걸 알게 되면 그 원인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온라인이 오프라인 못 이길까?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가긴 했는데 저 옛날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99%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물며 강아지도 온라인으로 샀어요. 먹는 거 말고요. 키우는 거. 그렇게 샀는데 지금은 많이 마트 가서 많이 사요. 하물며 그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직접 가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최근에 저 샀던 TV 또한 온라인에서 10몇만 원 쌈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 가서 지르고 왔어요. 직접 만져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이게 왜냐 국내 마켓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질문까지 안 던져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 쪽이에요. 지금 현재 이베이 회원수가 뭐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로 아마 예상된 수치로 하면 아마 5년에서 10년 뒤면 19억에서 20억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선언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어디서 이제 찾게 됐냐면은 두 군데서 찾게 되죠. 하나가 뭐였냐면 저 이제 그 고모님 시골에 있는 고모님인데 고모님이 농사를 지으세요. 그 두 노 부부가 한 달 생활비가 한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왜냐면 농사를 지으시니까 웬만한 뭐 자급자족 하시고 웬만 쓰는 데 없고 60만 원 정도 되시는데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회전물 걸레라고 있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회전 걸레하는 거. 저는 딱 보자마자 원인 딱 그 핵심이 파악되는 거예요. 결국엔 대걸레잖아. 우와, 대걸레를 59,900원? 미쳤구나, 드디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뭐, 스팀 청소기라면 이해는 하겠어요. 대걸레를 한 4,000원 정도, 철물점에서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대걸레를 하나당 2만원씩 산다는 게 미쳤죠.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시골에 갔더니 저희 고모님이 그걸 3개를
사서 놓으신 거예요. 고모 저거 뭐예요? 고모부님이 나이가 70이세요. 고모 저거 뭐예요? 저거 회전대걸레, 회전걸레. 어디서 사셨어요? 홈쇼핑. 홈쇼핑 할 줄 아세요? 이번에 배웠어. 처음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하신 거예요. 고모 저거는 말 그대로 대걸레예요. 야, TV 홈쇼핑에서 보니까 얼마나 잘 설명해 주니 좋아 보이더라. 생활비 한 달에 60만, 70만 원 쓰는 부부가 59,900원짜리 산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TV 홈쇼핑에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서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제 지론이 뭐냐면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단돈 1원도 받지 말자. 1원이라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발목 잡힌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옷을 한 벌 받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 가격 기억하지? 그 가격 똑같이 어머니 옷 하나 사드려 빨리. 서로 쌤쌤 시켜야 돼. 그래야지 너 평생 발목 안 잡혀. 그런 주의인데 역시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오셨다가 뭐 사줄까? 근데 끝끝내 안 사준다는데 뭐 하나 사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하나 사주세요. 전자레인지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이마트에 가서 인터넷에서 13만 원짜리를 하이마트 가서 친절하게 21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반찬통 하나 얻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어머니 이거요 처음에 그러고 옥션에서 제가 장바구니 담아놨으니까 결제하세요. 당연히 옥션은 결제할 줄 아시니까. 근데 그 하이마트 사오신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 사오셨어요? 난 만져봐야 돼. 근데 총각한테 들어봐야 돼. 뭐가 좋은지. 그래서 그 두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청각적인 어떤 효과,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마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는 그런 사람의 오감 플러스 이제 어떤 그 감성까지 육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프라인은요, 그 육감을 다 만족시켜요. 왜, 김대리? 육감을 다 만족시키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부분 철저히 배제합니다. 온라인의 특징이 뭐죠? 이성이에요. 이성적인 감성 완전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시각적인 거 하나밖에 만족 안 시켜요. 시각, 딱 시각. 육감 중에서 시각 하나. 전자상 거래가. 그럼 거기서 그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고객한테 이 육감 중에서 시각 말고 더 많이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이 시장 내가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전 세계 시장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로 또 그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찾은 게 적절한 도구가 무엇일까 찾은 게 영상 컨텐츠예요. 영상 컨텐츠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통하는데 비용이 제로예요. 제작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것을 양산시키면 되는데 이미 김은지 대리가 영상 양산은 끝냈어요. 현재 우리 회사 인터뷰 동영상 있죠? 그거 만드는데 하루 걸렸어요. 영상 컨텐츠의 특징이 뭐냐면요. 먼저 시각적인 측면을 당연히 만족시켜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측면도 만족시켜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들어가면 감성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요. 이제 뭐 3D 프린터 나오니까 이제 촉각적인 측면도 이제 만족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가 대세가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직접 개봉을 해서 촬영하고 싶은데 개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야, 너 영상 좀 찍게 이거 좀 개봉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럼 고객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면 고객한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런 상품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저희 이제 CS팀도 있지만 CS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야, 건품하는 거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게. 대신 이거 비용 원래 20불인데 무료로 해줄게. 내가 배송이 하루 늦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럼 고객은 아싸 20불 공짜로 벌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 프리 체크해 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상품 개봉해서 그 개봉한 것을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풀 HD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장비는 다 풀 HD까지 지원이 다 가능한 장비예요. 그럼 풀 HD도 찍은 영상을 가지고 상품 페이지에다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고객들은 이 페이지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연출샷이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접사로 찍어가지고 풀 HD, 화질도 고화질이죠. 그렇게 보게 하면 이제 사람이 틀려요. 저도 그랬었어요. 어떤 제품 60만 원짜리 사려고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베이 뭐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 찾은 게 뭐였냐면은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 들어갔었어요.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내용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접사 찍은 걸 보고 싶었더니 거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샀어요.
요즘은 그래서 트래픽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 어떤 트래픽이 1순위가 뭐 페이스북이나 그 논외로고 상품 서칭을 할 때 첫 번째가 어떤 쇼핑몰이고 두 번째가 유튜브고 다음이 마지막에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서를 간다면 일단 유튜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유튜브에 이 상품에 대한 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아이템 프리체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고객을 위한 것보다는 저희를 위한 거예요. 아마 이거 저희 완전 미친 듯이 남발할 겁니다. 어떻게든 핑계 될 거예요. 야, 우리 원래 하루 만에 발송하는데 이틀 만에 발송한 진짜 죽을 죄를 졌다. 이거 우리가 무료로 해줄게. 내 권한에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고객 기분 좋게 하면서 개봉해.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저기 디펙트 인슈어런스 쪽이 있는데 잠시만요. 현재 그 고객들은 이제 보험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험 이론입니다. 자동차 보험 이론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생겨나는 건 뭐냐? 고객이 느끼는 어떤 사고가 날 확률과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 중간에서 가격을 설정해가지고 내놓은 게 보험이에요. 야, 너 봐봐. 너 주변 옆집 아저씨도 암 걸렸고 옆에 가족도 암 걸렸잖아. 실제로 네가 보기에도 한 10명 중에 2명 걸리는 거 같지? 한 20% 걸려. 그래, 맞아. 크게 걸려. 절대 보험회사에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고객님, 그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2.3%만 보험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옆집도 보험이 됐고요. 근데 가족 중에 보험 걸려서 저기 암이 걸려서 힘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광고가 뭐냐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 20% 될 거지? 그럼 나한테 딱 10% 비용만 내. 그럼 내가 보험 걸리면 전액 다 보상해 줄게. 그게 보험이에요. 그러나 보험사들은 정확하게 그래. 통계학적으로 2.3% 된다. 2.3%가 20%, 고객 느끼 20%, 중간 10% 하면서 내 8%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계리사예요. 계리사.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정말 제조사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사 결함이 정말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 내용은 뭐냐면 제품 가격에 5%만 내. 제품 가격이 이 판매 가격 5%만 내면은 5%만 내면은 이거 가지고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왕복 배송비나 그 관련된 뭐 AS 비용이나 다 우리가 보상해 줄게. 절대 너는 1원도 안 내도 돼. 네가 나한테 보내는데 돈에서 딱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수리비용도 내가 내줄게. 근데 솔직히 이제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는 1년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돼 있죠. 지금 뒤에 마지막도 1년 워런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워런티지만 다른 나라도 1년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옵션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배송비 해봤자 전체 상품 가격, 보통 일반적으로 배송비는 상품 가격의 보통 10%에서 15%입니다. 해봤자 배송비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 다음에 제조사 결함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전체 상품 가격이 5%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충분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순수 제품 가격만 하면 아니면 배송비로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배송비가 100불이고 상품 전체 판매 가격 제가 1000불이에요. 그건 1000불에 대해서 50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1000불에서 5%니까 50불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1%밖에 안 돼요. 100건 팔면 한 건 정도 분량이 나요. 그럼 50불씩 100건 팔면 5000불 수익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건 환불해 준다 하죠. 아무리 왔다 갔다 배송비 해봤자 한국이랑 똑같이 나갔자 20만 원이에요. 5000불 수익 거두면서 500만 원 수익 거두면서 20만 원 환불해 주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수익 극대화하는 구조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너 제조사 결함 있잖아. 그럼 이거 네가 배송해야 돼. 왕복 배송비 네가 부담해야 돼. 왜? 내가 그래서 이거 디펙트 어떤 제조사 결점이 있는 거 이거 보험 가입이라고 써놨잖아. 당연히 CSR 쪽에서 이것을 또 미리 노티스 해야 돼. 야, 이거 발송하기 전에 이거 혹시 너 가입할 거 있어? 괜찮아 라고 답변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CS 하기도 편해. 야, 네가 동의를 안 하고서 왜 똑같이 대우해달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 텍스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고객들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습니다. 고객들 같은 경우도 혹시나 세금 내면 어떡하나. 대부분 이제 100불 미만은 언더밸류를 하다 보니까 텍스 인슈어런스 어떤 텍스가 부과되는 확률이 거의 한 1%대 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들은요, 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있으면 총 비용의 7.2%를 내면 네가 텍스를 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 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그 텍스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는 그 관세청의 정식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식 문서 확인하는 건 간단히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팩스 보내가지고 그쪽 관세청 이제 통합고객센터에다가 그 스캔한 거 보내주고 이거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세금 냈는지 알아봐라.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그거를 불로소득으로 자기가 가져가지 않기만 하면요. 그 지불에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맞다. 우리 관세청에 발행한 거 맞고 이 사람이 돈 정상에 냈다. 그것만 있으면은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1%입니다. 1% 미만이 거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입하면 이 7.2% 뭔가 우리가 통계학적인 수치 넣은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넣었어요. 24시간 C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S 리스판스 개런티라는 건 뭐냐면 10분 안에 CS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분 안에 CS하지 않을 경우에는 1달러를 캐시백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잠깐만 임원이는 어딨지? 임원 적립해주는 규정도 있잖아. 어느 거였지? 아 쇼핑 디스카운트였나? 잠깐만 어디 보자.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지금 10분 안에 답변이 늦었을 경우는 1달러 할인해 주겠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매몰 비용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란 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해서 나간 돈인데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앞으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왔어요. 근데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게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 있어요. 솔직히 선택을 할 때는 과거에 투자했던 비용은 과거에 썼던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절대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미련이라는 게 생기죠. 그 매몰 비용을 활용한 어떤 그 비용을 절감한 기업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제 마트를 가실 거예요.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 동전 꽂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에다 물건 다 싣고 그럼 그 카트 어떻게 하나요? 또 졸졸졸 끌고 가요. 채워놔요. 참고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근처에다 던져놔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해가지고 그 다 끌고 막 올려다 놓고 그러죠. 치워놓고. 그런데 그것을 동전 하나 넣는 식으로 하니까요. 고객들이 알아서 그걸 끌고 가요. 저 어디 홈플러스는 한 150m 되는 데까지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100원 아끼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 100원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시간대는 자기 인건비를 계산하면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원래는 그거 그냥 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저도 끌고 갈 때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가 놀고 있다? 그럼 거기다 한번 끼워봐요. 100원 있는지. 참 추접스럽긴 한데 솔직히 그런 건 사실이에요. 한데 그게 뭐냐면요. 정말 그 설계 되게 잘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하이마트가 홈플러스가 전국에 1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그 카트만 정리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면 8시간만 운영되는 거 아침 거의 한 12시간 넘게 운영되죠. 10명이 더 되겠죠. 만약에 정상 코스코 같은 데 볼게요. 코스트코 같은 데 있다. 그럼 그 카트 정리하는 인원만 최소 한 30명, 20명 정도 된다 해보겠습니다. 20명이에요. 한 사람당 150만 원입니다. 인건비 대충. 그럼 20명이면 얼마죠?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게 3천만 원인데 한 달에요. 1년으로 따지면 3억 6천이에요. 근데 그게 전국에 100개 지점이에요. 3억 6천 곱하기 100은 얼마죠? 360억. 카트 하나 동전을 넣는 것을 적용하는 것만 해도요. 일단 연간 360억 아끼는 거예요. 연간. 근데 그 해만 아끼냐? 다음에 또 아껴요. 근데 홈플러스는 비용을 썼을까요? 안 썼어요. 하나도. 근데 고객들은 그거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나요? 이 자식들 인건비 아끼려고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네? 이런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게 기업이나 특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획 업무고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기획 업무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몰 비용 버려야 돼요. 솔직히 과감히. 근데 사람들은 소비자는 그 매몰 비용에 자기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매몰 비용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너 질문했을 때 내가 10분 안에 해주면 일부러 해줄게. 당연히 김준우 대리 같은 너 질문했는데 10분 안에 안 했을 때는 ART가 10분 넘어간 건 바로 답글 달린다. 미안해. 내가 10분 안에 우리 원래 회사 규정상 10분 안에 답변 달게 돼 있어.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거 구매할 때 일부러 캐시백 해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사과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너 발목 잡혔어요. 너 이거 일부러 회수하려면 나한테 구매할 수밖에 없어. 근데 소비자들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을 것 같죠? 의외로 연연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랑 같이 썼던 게 뭐냐면 지금 쇼핑 디스카운트 부분 있죠? 쇼핑 디스카운트 부분 같은 경우는 합배송 해가지고 그 세이브된 그 배송비 있죠? 절대 환불 안 해줍니다. 다음번 구매할 때 할인해 줄게. 뭐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야 참고로 저번에 합배송 해가지고 세이브된 거 우리가 지금 있어. 너 그러니까 언제든 구매할 때 얘기해. 할인해 줄게. 겉으로는 너 그거 저기 임원이 있으니까 잊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뭐죠? 자꾸 사람들 그 흔히 말해 그 쪼잔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게. 그런 게 CS 직원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감각, 노하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는요 장사예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놓고 적용시켜놓는 건 비즈니스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창업 프로듀싱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적용할 때 그에 대한 관련된 룰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CS 직원? 어떻게 CS 해야 되는지 옆에서 알려주면 되죠. 개인들이야 그렇게 하죠.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업 프로젝트 이게 리스팅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워런티 같은 경우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1년 워런티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끼리 경기가 거의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AS 센터가 웬만하면 있으면요, 다 돈이 돼요. 좀 사람들이 친절하게 들고 옵니다. 들고 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미국 법인에서 쓰는 프린터가 브라더라는 이제 형제표죠, 말 그대로. 브라더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브라더 프린터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드드드 소리 나가지고. 당연히 미국에서 넘버원입니다. 뭐 우리나라 앱손이나 뭐 삼성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브라더 거는. ASR 하려고 했더니 어디 있냐면 저희가 쪽 이제 뉴욕에 있잖아요. 했더니 어디냐면 LA에 있어요. 참고로 그 프린터 무게만 35kg입니다. 뉴욕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보내는데 배송비만 150불이에요. 참고로 제가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 270불 리퍼로 해가지고 산 거예요. 복합기예요. 사무용 복합기. 원래 저 고정가는 한 50만 원 되는데 리퍼에서 270불에 샀어요. 아마존에서. 근데 가는데 배송비만 150불인데 일단 전화했죠. 전화했는데 거기서 벌써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이 발생한 거예요. 딱 받자마자 누가 받냐면 자동 닫기가 받아요. 그런 경우 김준호 대리 알잖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 자동 닫기 받으면 어떡하죠? 얘네 미쳤구나 드디어. 장사 안 하네? 그냥 바로 끊어버리잖아. 근데 미국은 자동 닫기 원래 많이 받아. 저희 회사도 자동 닫기 걸어놓을 때 되게 많아요. 그럼 또 잘 얘기 좀 해줘요. 친절하게. 내가 이래서 전화했고 뭐 전화 꼭 부탁해. 그래서 자동차 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인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 어떤 일 때문에 전화했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AS를 하려고 그래. 워런티 카드 번호 알려줘. 워런티 카드 없어. 리퍼 사가지고. 그래? 그럼 유료야. 어떤 게 유료인데 일단 부품비 유료고 왕복 배송비도 네가 부담이야. 그 우체국 갔더니 가는데 150불. 그냥 보나마나 오는데 150불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부품이 없을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릴 테지, 오는데 일주일 걸릴 테지, 수리하는데 또한 일주일 걸릴 테지, 왕복 배송비만 300불이에요. 그 사실 알고 어떡하죠? 그냥 수리 안 해. 야, 시끄러워도 그냥 쓰자.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근처 컴퓨터 용품점 가서 50불 주고 하루 만에 수리해서 그냥 썼어요. 다 청소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 가격으로 한국에서 TV가 얼마인데 미국에서 얼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거기 워런티 카드 1년짜리, 2년짜리. 뭐 아이팟 터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AS 기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미국 같은 그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워런티라는 게 그 반드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제품은 1년 워런티 해줄게. 그러면 얘네들은 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셀러들이랑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가는 거.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우리한테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도어락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키태그라든가 그런 게 이제 어떤 옵션 상품이 들어갈 테고 SSD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장착하는 경우가 뭐 Z-Type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쪽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어떤 모바일리티가 들어가는 어떤 휴대성이 갈 경우에는 어떤 가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갈 테고 어떤 그런 전략들이 딱딱딱딱 들어가 줘야 돼요. 오늘 그 모바일이랑 관련된 어떤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바일 관련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모니터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 HDMI 케이블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무슨 그 정확한 명칭 무슨 그 뭐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 HDMI 케이블을 써야 돼. 쓰면은 얘랑 바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필립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거 보면요. 당연히 그 케이블 포함시켜서 팔아야 돼요. 케이블 해봤자 우리나라 얼마 G마켓에 그거 기능 지원되는 거 하면 중국산 저가 2-3천 원짜리 엄청 많습니다. 그 케이블 포함시켜서 팔아보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모니터 산다 하더라도 그 케이블 또 사러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이요 모니터 파는 데만 집중하지 이것을 그 상품을 쓰는 고객 입장은 전혀 배려를 안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한테는 2-3천 원의 비용이 나지만 고객한테는 20-30불, 40-50불, 1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게 전 세계 문화의 차이예요. 여건의 차이. 우리는 그걸 뭘 파는 거냐면 그 고객 기회비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면 카테고리 하나씩 훑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를 하나 잘 만드냐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그냥 떠올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냐 아마존에 뭐 이런 사례는 아마존에서 배우는데 아마존에 그 쇼핑 철학은 그 운영 철학은 뭐냐면요. 이베이는 철학이 그래.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벼룩시장을 운영한다. 이게 어떤 이베이의 철학이고 아마존은 고객이 상품을 잘 구매할 수 있게 나는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잘 구매할 수 있게 상품에 대한 정보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사면서 불편할 것 같아? 그럼 불편하지 않게 혹시 뭐 전압 같은 거 우리가 미리 체크해서 알려주고 근데 이거 사면서 뭐가 액세서리 필요해? 그것도 제공해주고 상품에 대한 정보 더 알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 있다면 우리는 영상으로 넣어줄게. 좀 더 봐. 잘 봐. 아닌 것 같으면 하고 그냥 어떤 그 쇼핑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예서 컴퓨터 파워를 판다 그러면 파워에도 종류가 뭐 여러 종류 있어. 그 종류를 고객들은요 자꾸 학습을 하게 하면 안 돼. 상품을 구매할 때. 한번 마지막 사례만 얘기 오늘 끝낼게요. 와인을 사러 갔었습니다. 코스트코를 와인을 사러 갔었었는데 몇 분? 8분? 6분? 와인을 사러 갔는데 요즘 제가 화이트 와인을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건지 화이트 와인 중에서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근데 코스트코에는 수많은 영어로만 언어로만 돼 있지 그게 어떤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저희 김대리한테 전화했죠. 김경남 대리한테 전화했죠. 김경남 대리 와인을 좋아하니까 야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을 못 찾겠어. 또 그렇잖아요. 코스트코에 이렇게 격대고 해가지고 그 와인 이름별로 그 스마트폰을 계속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것에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뭐냐면 김대리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김대리가 알려주더라고요. 롯데마트 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래? 들어봐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핸드폰 사진도 저도 찍어 왔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롯데마트에 갔더니 그 와인 거기 아래 검정색으로 막 칠해져 있고 여기는 어떤 뭐 이렇게 그 밀도가 높은 거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거 이쪽은 가벼운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드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트 여기는 좀 스윗하지 않은 거 이렇게 놓고 까만 종이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얀 점을. 그러니까 딱 지나면서 이 하얀 점이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가 있는 거면 그것만 찾으면 돼요. 제가 8병 와인을 사가지고 왔는데 두고두고 먹으려고 8병 와인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8병 와인을 사는데 걸린 시간이 30초였어요. 그냥 지나면서 그냥 씻는 거야. 뭐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는 눈은 보이잖아요. 바로 씻는 거야. 제가 코스트코에서 하나 사는데 많은 시간 들리다가 그냥 지쳐서 사라졌을 때 제가 롯데마트 가서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롯데마트 가서 그냥 몇 병 사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을 위하는 거예요. 고객을 위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석팀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교육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품 페이지 잘 만들어 이런 교육은 안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고객이 살 때 뭘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상품 페이지가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하나하나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직접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전략이고 기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어떤 사제 간의 관계도 굉장히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라 하냐면 참 저 사람 센스 있어. 그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센스가. 그래서 창업 프로듀싱 하는 회원사들한테 알려고 싶은, 교육하고 싶고 육성하고 싶은 그 감각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품 페이지를 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냐, 뭐가 이렇게 아쉽냐, 그런 식 앞으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믿고 좀 따라주세요. 제가 그럴 때는 참 형식적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멋진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 며칠 전에 나눠드린 그 TERP 그 시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